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펙스 브리핑 박영식입니다. 아직 더위는 시작하지도 않았다. 오늘 신문에는 더위와 폭우가 장기간 이어질 거란 보도가 많고요. 우리가 체감하듯이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7월 7일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저녁에 열리죠. 시나리오별로 이준석 대표의 행보들 좀 점검해보고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현주 정의당 전 대변인,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김영기 메타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세 분 다 열대야를 또 이기시고 오셨는데 아무튼 세 분 다 건강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자주 봐야 되니까요.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스픽사 선정한 일면으로 가볼 텐데 일단 시작은 좀 뭐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스픽스에서 선정하는 일면은 신문에 주로 신문들은 자신들의 일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선정한 일면은 혹시나 주목받아야 할 이슈들이 주목받지 못할 것 같으면 저희가 끄집어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면의 첫 기사는 바로 이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의 기사인데요. 그래도 출근이라는 기획 보도를 매주 한국일보가 하고 있는데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근무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 어떤 언어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꾸밈은 즉 업무 경쟁력이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겠죠. 다이어트 해라. 화장은 필수 아니냐. 이제 이런 회사가 아직 있다고 하네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좀 기사에 좀 실려 있고요. 살 좀 빼야지. 얼굴이 왜 그렇게 부었어.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는데 상사가 이런 외모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요즘은 진짜 이러면 진짜 실형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미지 관리해라는 근데 사실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무하는 환경 내에서 남성도 예외 없이 어떤 외모 지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뭐 피부 케어, 헬스장, 뭐 식단 관리 이런 게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돈이 드는 내용인데 외모를 경쟁력으로 평가하거나 외모를 업무 경쟁력으로 이어간다는 거는 글쎄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 그 기사입니다. 그 기사 제가 잘라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 밑에 맞습니다. 외모 지적도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아무렇지 않게 저런 말을 뱉어도 실제 모욕죄나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에 따라 그렇다고 전문가들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핀잔, 지시 이런 반복이 이어지면 녹취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잠시 뒤에 직장생활 전문가의 우리 김영기 대표가 관련 내용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오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격세지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네. 2011년까지만 해도 꾸밈 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꾸밈 노동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었다라는 게 좀 변화된 점 같고요. 네네. 그리고 뭐 여성들만의 문제다라는 시각에서 이제는 남성들까지 이런 스트레스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한국 사회에 이제 얼평이라고 하죠. 그리고 몸평 이런 식으로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얼평 몸평. 네, 얼굴이나 이제 몸매에 관해서 직장 내에서 상사들이 평가하는 것이 직무 연관성이 있냐, 혹은 노동 시간으로 포함되어야 하냐 이런 논의들이 좀 촉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유의미하고 의미심장한 어떤 기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고 다양한 예를 들면 불공정한 행태들이 을들이 감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건데요. 특히 기업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불평등해지니까 그 불평등에 의해서 격차가 더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힘이 네. 더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불공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악순환 구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좀 제가 봐도 국가가 좀 개입을 하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자정을 하든 그래서 좀 갑을 관계를 통해서 구조화되는 잘못된 불공정 관행들을 깨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현장에서 전혀 바뀌지 맞아요, 않는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뭐 남의 얘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건데 아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좀 현장에서 격파해낼 수 있는 좀 또 을들의 또 예. 제가 볼 땐 저항과 투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기 대표 많이 준비하셨죠? 아니요, 그러니까 많이 준비했다기보다 사실 예. 이게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까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있는 게 네. 사실 방송가에서는 아직도 많이 통용되고 살 빼란 소리 PD한테도 많이 듣거든요. 방송 놈들은 진짜 잘못됐어요. 저희도 지금 이제 방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장도 하고 우리 머리도 방송 놈들은 하는 안 게 그런데요. 네. 예.
머리도 하는 게 이제 기본 예의처럼 돼 네네. 있어서 오히려 이제 민낯으로 나오게 되면 좀 당황스러운. 네. 물론 이제 뉴미디어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긴 하지만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약간 형성돼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인식을 바꿔가기 위해서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반영된 게 있거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기사를 잘 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아직 어떤 기계적인 판단 기준이나 구체적인 처벌 규정까지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서 네네. 이게 근로자분들이 좀 자칫 본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관리자분들도 있고 또 근로자분들도 이 정도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이다 생각해서 이제 노동청에 이 호소를 했는데 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아직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이제 어떤 세대 차이나 문화 차이로 벌어지는 일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뭐 조금 홍보를 드리자면 저희 스픽스 채널에 네네. 김영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아, 본인 프로그램 홍보하는 예. 거예요? 아니죠 네네. 뭐 홍보라기보다 7월 1일 금요일 방송분에 김준영 노무사가 마침 이 상세하게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네. 사실 이제 노무사들의 명확한 좀 해설이나 얘기 사례들을 조금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 명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이런 것이다. 이건 명확하다라고 괴롭힘이다, 얘기하기가 아니다, 참 이렇게 어렵고 할게.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네. 어찌됐든 이제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네. 증거를 수집해 놓고 네. 자기가 증명해야 된다. 네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거고요. 네네네. 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요새 그 매력 자본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꾸며야 된다는 강박을 사회적으로 좀 심어주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예. 사실 그 매력 자본에 그냥 외적으로 이렇게 꾸미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 겉으로 드러나는 내면의 그 모습들이 예. 그 같이 반영돼서 종합적으로 있는 게 매력 자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소통할 때 꼭 막 화장하고 예쁘고 뭐 이렇게 아, 해야 준비 되는 게 많이 아니니까. 했네요, 지금. 예. 지금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실 때 은근 준비했네요, 지금 내용 보니까.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예. 아직까지 사실 저는 사회 곳곳에서 네. 화장이나 꾸밈에 대해서 많이 이제 평가를 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네. 실제 현업에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고 특히 방송가 그렇지만 네. 앞으로는 좀 더 태도나 마음가짐을 더 볼 수 있는 네. 그런 사회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 나 이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매일 아침 저희 분장실에서 그 분장을 두껍게 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많이 거부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화장 많이 예, 했습니다. 오현주 대표님 말씀. 네. 잘 먹었어요. 한 가지만 좀 그 유념해야 될 것은 네네. 단순히 이렇게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몸매 관리를 하라라는 거는 업무 연관성이 분명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본다기보다는 예. 어떤 직무 연관성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직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2019년에 사내코리아 같은 경우에 예, 예. 이렇게 업무 시간에 그 화장을 하고 출근을 하라고 했을 때 업무 시간에 포함되냐 아니냐 가지고 그 직원들이 소송까지 하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오. 그랬을 때 당시에는 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정확하게 그 출근을 해서 네. 그 뭐 화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업무 시간에 포함되는 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 뭐 지금에 와서는 좀 다른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대청소를 직장 내에서 하는데 네네. 여기 사례에 나왔던 것처럼 네. 그 당시에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외모 관리를 하고 와라라고 하는 건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직무 연관성 문제 그리고 이것이 노동 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그래도 출근이라는 기획보도 좀 여러분들 많이 주목해 주시고요. 뭐 타사 언론 보도이긴 합니다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서 선정을 해 봤고 여기에 뭐 제가 언급하기 불편한 사례들이 워낙에 많아요. 뭐 다 언급해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요 정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론 뭐 이제 유사한 맥락에서 언론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경향신문의 또 기획 보도를 저희가 준비해 왔어요. 이번에 경향신문의 기획 보도로는 뉴스에도 세상에도 노처녀가 없다. 즉 여혐 표현과 관련해서 언론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막 이제 오른쪽에 다양한 이제 신문들이 다 보이시죠? 그 밑에는 노란색 네모로 그래프가 보이긴 하는데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범죄, 폭력, 외모 평가, 성적 대상화,
비하 차별적 표현은 해를 거듭할수록 사실 줄긴 했어요. 성적 대상화나 비하 차별적 표현의 파란색의 선을 보시면 많이 내려갔죠. 이제 그런데 제가 2011년부터 몇몇 제목들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신문 제목인데요. 시집 가는 모습 보고 싶은 노처녀 스타는 노처녀 관상 특징, 노총각 노처녀가 명절 스트레스 이기는 법, 뚱땡이 살 좀 빼셔, 노처녀시죠? 노처녀, 그러니까 노처녀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이런 거를 사실 언론들이 조장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경향신문 스스로 언론들을 모니터링하고 기존에 있었던 사례들을 분석해서 통계를 낸 다음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상중하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나온 제목은 노처녀가 뉴스에도 세상에도 사라졌다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다음 보도는 여혐 교실에 씁니다. 페미니스트 교사의 은밀한 성평등 수업, 이 차례대로 기획 보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짧게 대변인님께 잠깐 드릴까요? 네, 저도 소위 문제의식을 좀 느끼시고 있었죠, 그동안? 네, 소위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을 노처녀라고 부르는데 저도 예전 같으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참 10년 동안 많이 변한 것 같고요. 네. 제가 단적으로 느낀 것이 단순히 언론에서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면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께서 결혼했냐를 엄청 많이 질문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유권자들이 오히려 그런 질문을 거의 안 하세요. 그것이 신뢰되는 발언이라는 걸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언론뿐만 아니라 어떤 국민 인식 자체가 많이 변화했다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보도도 한번 만나볼 텐데, 이건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게 지금 가능한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세계일보의 보도 11년 사회에 나와 있는 건데, 법원 교도소 빨간 안경 반입 금지는 위헌이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법무부 예규에는 파랑 등 원색태 금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심리적 안정 해치고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런데 법원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취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몰랐던 사실이 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드러난 건데, 이 기사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김종욱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예를 들면 교정시설에서 심리적 안정을 해치고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렇죠. 네. 뭐 안경테 때문에 그런 게 된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수감자들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들에게는 예를 들면 존중되어야 될 개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예.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분들 그 기간 동안만 예를 들면 네.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히 법원에서도 개인의 어떤 인권들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저 시대를 살아왔구나. 어떻게 살아왔을까? 예. 저 80년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80년대 후반 학번인데 예. 그때 어떻게 살아왔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많이 변했다. 근데 누가 변하게 만들었을까? 제가 볼 땐 싸워왔던 사람들이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뭐 저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싸워야 온다. 그냥 네네. 주는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제 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실제로 지금 금색이나 갈색 이런 거는 이제 허락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금색, 갈색 색깔이 주는 어떤 뭐랄까 그 느낌이나 이런 그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해치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던 얘기인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근데 그럼 신호등도 그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위화감을 조성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이면 신호등의 빨간색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초등학교 거잖아요. 앞에 절대 그 신호등 색깔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 옛날 얘기인데, 이제 어쨌든 이런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께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주제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쭌모닝. 오늘 다시 한번 외쳐보는 쭌모닝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에도 우리는 계속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주목하며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오늘 이제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준석 대표에 관련된 기사 모아봤습니다. 스픽스의 보도인데요. 이준석 정치적 운명 결정할 윤리위 D-Day다. 바로 오늘이죠.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전에는
어떤 징계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징계 가능성이 그게 중징계든 경징계든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요. 바로 오늘은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모두에게 운명의 날인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YTN과 인터뷰한 사진 캡처를 포함해서 스픽스에 저희 기자가 쓴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고 집권 초반 여당 내부의 권력 지형이 이제 꿈틀댈 만한 그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다음 기사.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중 익명으로밖에 말을 못하는 부분은 비겁한 거다. 윤핵관의 조합을 보면 보통 3선 의원 되는 분들인데 자기 이름을 못 걸고 얘기한다면서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 때 이런 언급을 덧붙였고요. 제가 그 증거인멸 교사를 했었다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이 저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 아니냐. 즉 나는 결백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남일보 보도 국힘 내홍 격화냐 봉합이냐 기로에 서 있다. 오늘 이제 저녁 7시에 아마 열리죠. 윤리위 심사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해지고요. 다음 보도는 대구일보 정치적 명운 판가름 난다. 여당 내부의 권력 지각 변동을 일으킬까? 뭐 당연히 이제 일으키게 되겠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물론 잠깐의 숨고르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망은 중징계, 경징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보도 국민일보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정도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당의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이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많은 해석들을 할 텐데요. 온갖 해석이 난무한다고 이준석 대표 본인도 알고 있지만 보탤 말은 없다고 어제까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 결정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바로 이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보도. 이준석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어떤 그런 인물 분석 나와 있어요. 서울신문 보도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일보 보도로 이어갈까요? 네, 세계일보로 넘어가 주시죠. 윤리위 심의 운명의 날 호랑이 등에 올라탄 꼴이다. 근데 세계일보는 경고만 받아도 치명타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저희가 함께 전망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시나리오 보여주세요. 김정은 PD 시나리오. 이름 언급하는 거 불편하지 않죠? 자, 우리 김정은 PD가 띄워줬어요. 자, 어바웃 이준석 스텝 1 중징계 후 이준석 사퇴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로 간다. 자, 스텝 2. 두 번째 이제 그 시나리오예요. 중징계 후에 그냥 버틴다. 버틴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행정소송도 있을 수 있고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여론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날도 줌모닝을 하게 돼요. 다음 장. 세 번째 선택. 윤리위는 징계 결정을 보류합니다. 또 연기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 어제 저희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속도보다 뭐다? 중요한 건 정확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보류가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왔어요. 또다시 줌모닝. 자, 그리고 네 번째 선택. 경징계인데 경고 정도로 때리고 양측이 서로 숨고르기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숨고르기가 되는 거죠. 다음 장. 다섯 번째는 경고 후에 어떻게 한다? 최고위원 모두가 사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식물당대표 얘기가 나오면서 이준석 대표는 입지가 좁아지겠죠. 마지막 그냥 사퇴하고 나가서 평소 하던 대로 지금까지는 그래도 정권과 각을 세워서 현 대통령과 청와대와 각을 많이 세우진 않았는데 사퇴 후에 여론전을 벌인다. 이제 6가지를 저희가 시나리오를 나눠봤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어디에 가장 무게가 실리십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 얘기 스텝 이런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확인할 부분이 분명히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언론의 편향성. 언론의 편향성. 왜냐하면 이 문제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권력 향배를 다뤄야 될 내용인가요? 당 대표가 성비 문제를 걸린 거예요. 네네. 과거에 다른 당이었었으면 언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권력 향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얘기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네. 지금 다 나오죠. 스텝 나오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거예요? 네네. 근데 문제는 수사 결과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볼 땐 중대한 문제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뭐 하는 얘기가 무슨 뭐 속도보다는 뭐 정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니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아니다 기다 그렇게 따지면 최강욱 의원은 되게 지금 예를 들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 문제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언론이 관대할까 어느 쪽에는 안 관대하고 예, 예. 이 문제 되게 중대한 문제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성상납에 대한 의혹 문제예요. 예. 뭐 예를 들면 그냥 성희롱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또 하나.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당은 부끄러워하는 줄 모르는 것 같아. 앉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국민 사과가 없어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이게만이 저게만이 얘기하고 있고 당대표는 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 그럼 과거에 조국 장관 왜 욕했어요 그렇게? 지금 조국 장관 제가 볼 때는 제가 조국 장관을 옹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조국 장관 아무 결정도 안 나는데 그 당시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 자체들은 완전히 제가 볼 때 비정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을 짓지 않고 넘어가는 건 네. 우리가 또 다른 예를 들면 허술한 구멍들을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스텝 문제는 조금 지난다는 말씀을. 저는 사실 그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친근하진 않지만 제가 뭐 편드는 건 아니고요. 그 입장을 대변해서 반박을 하나 드리자면 이준석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 항상 얘기를 하는데 성상납 의혹이 이게 아니고 증거인멸 교사 관련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해서 징계가 열리는 것이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증거 인멸을 누가 했냐고요. 정무 실장이 했잖아요. 네네. 본인 증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누구 때문에 내려갔습니까? 음. 당대표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그럼 당대표가 내려갈 때 7억짜리 예를 들면 투자 약정서 사인하고 오라고 내려보냈겠습니까? 물론 이준석 대표는 뭐 내려간지 몰랐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본인은 다 선인 거예요. 본인은. 예를 들면 그 상대방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문제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예. 문제는 여하간 성상납 의혹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선수재 성상납은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접대는 받은 거잖아요. 접대 받은 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되게 웃긴 거죠. 접대 자체가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접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과도 안 하고 있고 대신 접대는 받았는데 성산업은 안 받았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무슨 속도가 중요하고 정확이 중요합니까? 아니, 사과는 해야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옛날 같았으면 사퇴하라는 얘기 막 나왔을 거 장내에서 이 정도 상황이면 네네. 생각해보십시오. 앵커께서 내려가가지고 술 접대 받았어요. 네. 접대 왜 받아요? 앞선 수재라는 얘기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웃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상황 자체가. 대단히 웃긴 상황인데 네. 언론은 갑자기 국민의힘은 어디로 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갈 때까지 가겠죠. 자기들이 알아서. 중요하지 않을 텐데 이따 예측은 해주실 거죠? 예, 생각을 했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현주 대변인께서는 네, 언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어디를 갈까 주목을 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상황 자체를 어떤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보고 있지 정말 진위 여부나 이런 것들에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도 정말 이 사건 자체의 실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많이 찾을 수가 없고 그렇지만 어제 발견할 수 있었던 단초는 이준석 대표가 YTN과 인터뷰를 하면서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상납이 있었냐 아니냐는 이제 이미 그 시기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뭐 규명하는 것이 차후에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제 정무실장이 내려가서 뭐 그 각서 뭐 여러 가지 투자각서, 네 투자각서도 쓰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를 어제 YTN 인터뷰 때 살짝 언급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증거인멸과 입막음 사실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 이야기인 즉슨 제가 좀 느끼기에는 증거인멸은 아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정무실장이 뭔가를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속내를 내포하고 있지 않냐. 네네. 그래서 사실상 그 자리에서 투자각서를 쓰고 네. 뭐 혹은
그분의 입을 막기 위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 않냐라는 이제 저는 좀 그 명시적인 인정은 아니지만 명시적인 인정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속내를 내포한 거 아니냐. 네, 내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지하게 되었다. 예, 예. 그리고 그것이 증거 인멸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법적인 다툼이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것이 그 징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고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 죄송해요. 저는 그런 거에 주목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네, 네. 저희가 어쨌든 다시 보여주세요, 김정은 PD. 다시 보여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 돌려주세요. 근데 어쨌든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뭐 속단하긴 어려운데요. 어쨌든 저는 어차피 이 정도까지 상황이 온 이상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경고 정도로 끝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경고 이상의 것이다, 징계 네. 자체가. 그럼 중징계로 가는 거네요.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네. 중징계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징계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징계 단계 중에 4가지가 있잖아요. 당원권 정지도 있고. 경고가 가장 약한 것이고 당원권 정지나 이제 출당 권유나 제명 이렇게까지 그렇죠. 중징계라고 3가지를 중징계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이게 수사가 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거기 때문에 네. 단서 조항을 붙이지 않을까라는 정도. 그래서 추후에 다시 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여지를 좀 열어두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단서 전망을 조항을 달면서 네네네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측을 해주셨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이런 예측 보도 뭐 언론이 할 수 있죠. 두 분 다 너무 이제 언론이 이런 어떤 시나리오별 접근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너무 집중해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은 동일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행보에 따라서 공당인 여당의 권력 지형도 많이 바뀌게 되고 누가 또 그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실제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니까 그거에 주목한다는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또 언론의 편을 들는 건가요? 자 아무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종욱 교수께서는 네. 그래도 예측을 해주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으세요? 저기 스텝 3, 4 좀 보여주시겠어요? 스텝 3, 4 제가 보여주세요. 지금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지금. 너무 3, 4. 많아서. 자 3, 4. 잠시만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 5번 좀 5번. 자 5번 다시 보여주세요.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요. 저 적은데 그러니까 경징계 후 최고위 모두 사퇴, 당 대표 흔들기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예. 저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게 보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경고를 할 수 있어요. 네네.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경고를 하는 거 가지고 제가 볼 때 행정소송 걸까 좀 고민되는 대목은 분명히 있어요. 당원권 정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다라고 본인이 판단하게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례상 법원이 정당의 행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예.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고를 하게 되고 최고위 중에 일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의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면서 사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예를 들면 되고 이제 배모 씨 같은 분이 주로 나오시겠죠. 제가 알기로 거기 4대2 정도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2명 정도는 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 예,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준석 당대표 사람들만 다 모여가지고 최고위원회 하게 되면 할수 되게 없으니까. 웃긴 구조가 되는 상황인 게 되고 당대표가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소위 잔여 기간 동안 네. 내 출마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년 후에 싸움이 벌어지겠죠. 아하. 그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또 나오느냐 네네.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오느냐 아마 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제가 뭐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윤심이 어떻게 또 윤심이 작용할까? 원래는 이준석을 날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더 강했는데 예. 최근에는 조금씩 봉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흐름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저도 듣기로는 권성동 원내대표 측이란 얘기가 있던데. 예,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전화를 받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뭘 예.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아니라 이거 상황이 너무 그런 거 아닌가? 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당이 하면 되겠습니까? 좀 조정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내대표께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었겠죠. 이 얘기는 봉합하라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속도보다는 정확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양측의 여지를 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그래서 윤심은 방향이 좀 약 틀어진 것 같다. 봉합 수순으로 간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일 문제는 윤리위원장이세요. 제가 볼 때 이분이 말을 들으실까? 윤리위원장. 예, 이양희 그 위원장이 제가 볼 때 상당히 강단 있는 분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네. 제가 온 길 있잖아요 지금까지 본인이 그렇죠.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적어도 초유죠 당 대표를 윤리위에서
징계를 착수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만약에 와서 중간에 봉합을 한다? 위원장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전 그런 측면에서 일단 상황 자체들은 유동적입니다만 가장 최종적으로는 오늘 있을 윤리위에서 위원장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저는 그것이 넘어간다면 일정한 수준의 봉합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정 수준의 봉합. 여론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윤석열,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도 여론이 안 좋습니다만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를 가져가기 어렵다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이제 내부에서는. 여당의 이런 내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태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까 뭐 그게 미약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제 뭐 어쨌든 설입니다만 실제 전화를 했다거나 누가 받아서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톤 다운을 하거나 좀 스텝을 좀 천천히 가보자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좀 웃긴 게 예를 들면 이준석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화하는데요? 개입 안 하나요? 전화할 때 다른 얘기만 하나요? 잘 드셨어요? 이런 얘기만 하실까요? 그렇죠. 웃겨요. 그래서. 네, 네. 오현주 대변인도 추가적으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방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어제 고위급 당정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잖아요. 예, 예. 고위급 당정회의가 국무총리랑 그다음에 이제 음. 이준석 대표 이렇게 해서 주재하는 건데 네.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서 한 얘기가 좀 의미심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지율을 20일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아 그런 얘기 했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손절 당한 게 아니라 어제 페이스북에 익절 당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기는 이미 많은 이 투자 성과를 냈는데 이렇게 매도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쵸. 얘기를 아, 했습니다. 그건 전 동의해요. 네, 동의하는 맞습니다. 편이에요. 예, 뭐 지방선거도 승리했고 대선도 승리했고 이런데 당대표가 쫓겨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신감, 이 지지율을 본인이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떨어져 나가게 되면 청년층이나 이 20, 30대 지지율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낮아진 윤석열 정부가 부담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금은 이제 봉합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것도 일정 부분 열어둘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유사한 말씀 주셨고 아까 잠깐 김종욱 교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바로 이런 상황에 또다시 등장하며 인터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이분. 넘겨주세요. 이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경제, 팬데믹 등 토론회 안철수가 움직인다. 국민일보는 기사 이렇게 짧게 한 줄 냈지만 중앙일보로 가볼까요?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해맑게 웃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자, 윤 대통령 도어 스태핑보다 대국민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면서 이제 현 국정 전반에 대한 인터뷰를 나눴어요. 뭐 이제 이 기사 인터뷰를 보면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로 시끄럽다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니 징계와 관련된 정보가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좀 유보적으로 답변하셨고 이제 물밑에서 움직이고 계시죠. 과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자, 이준석 대표 윤리위 관련해 저희가 좀 깊게 다뤄봤는데 김영기 대표 관련 댓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뭐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돌아가는 어떤 심층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갈까를 이제 그냥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추측을 해보면 네. 사실 지금 이준석 당 대표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정치 세력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데려왔던 자원들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기성 세력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조금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 이준석, 박지원이 너덜너덜해진 어떤 구태가 만연한 당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줬는데 이제 살만하니 본 모습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둘 다 이런 토사구팽 얘기인 거죠. 당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사안은 다 다르지만 또 이준석 그 당 대표의 개인적인 비위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그 청년 정치에 공간을 주겠다고 해놓고 주지 않고 민생보다는 정치 세력 다툼에 몰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네.
아마 국민들이 좀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두루뭉술하게 보자면 정치 혐오가 더 높아지고 혁신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것 치고는 굉장히 그 정치적 식견이 좀 있으신 전혀 것처럼 없습니다. 말씀하시네요. 진짜 없어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잘하시는 우리 김용기 대표의 마무리 발언이었고요. 자, 좋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제는 바로 또 신구 갈등이냐라는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어제 굉장히 큰 일이 있었어요. 현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됐는데요. 이게 또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사정을 본격화하는 하나의 또 축으로, 하나의 결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동아일보로 가겠습니다. 전 원장들 고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이제 그 국가정보원 고발 내용 및 당사자 해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적용 사건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고요. 서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튼 두 사람이 뭔가를 덮은 거 아니냐 이제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고발한 겁니다. 야, 이게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현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한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신문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좀 더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한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감청을 박지원 전 원장이 확보를 하고도 배제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박지원 전 원장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안보장사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고요.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체류 중이기 때문에 취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상황을 파악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박지원 전 원장의 입장을 좀 실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안보 장사하지 마라. 사실 무근이다. 군이 생산한 정보인데 국정원이 삭제할 권한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정부의 보복 칼날이 문을 겨누고 있다라는 입장을 좀 대변을 했습니다. 서울신문. 여야의 입장 실리고 있어요. 여당. 박지원, 서훈, 국가안보농단이다. 농단이란 표현 정치권이 참 좋아하죠. 자, 야당. 문 향한 정치 보복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 보복이라는 규정을 더불어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록 할까요? 물론 전 정부 지우기의 작업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출범 2달 만에 여러 차원의 전 정부 지우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제 있었던 국정원 고발 내용을 상세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 윤석열 정부 국정원 내세워서 문정부 핵심에 칼을 겨눴다 하면서 하태경 의원의 사진이 실려 있어. 아무튼 대대적으로 하태경 의원이 이제 관련 내용들을 많이 파고 계시죠. 이제 이런 보도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현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실제로 문정부 핵심에 칼을 겨누고 전 정부 지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어느 정도 봐도 된다고 어느 정도 그렇습니까? 네, 어느 네. 정도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아무리 전직이라지만 상명하복이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어떤 국가정보기관에서 전직을 2명이나 동시에 고발, 뭐 전직 2분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자들까지 모두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는 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고발하자마자 바로 또 구체적인 혐의 내용까지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 것들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시기적으로는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이미 이제 대통령 경선 시절에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는 유가족을 만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 약속까지 했고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이미 여러 차례 다루어져 본인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바로 국정원이 이제 고발에 나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냐라는 판단에서 예.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세가 이전에는 유가족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직접 국가기관이 나서고 사정의 네네. 칼날을 들이민다는 점에서 이것은 본격적으로 문정부의 안보를 지우게 하는 행위이지 않냐라는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앙일보 보도 김정은 PD 준비해 줄 수 있나요?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정확한 혐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적용 혐의. 박지원은 첩보 무단 삭제, 서훈은 합동조사 강제 종료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국정원은 이제 이런 혐의로 2명을 고발을 했다는 것인데요. 경향신문 보도 볼까요? 전례 없는 국정원의 셀프 조사. 이게 정권 맞춤 준비된 고발 아니냐. 이제 이런 제목들. 한겨레와 경향의 뭐랄까 이게 뭐 시각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제목을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잠시만요. 그 위에 잠깐만 한겨레 보도 그 앞에 못 보여준 거 있죠. 제목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친북몰이 그렇습니다. 이게 또 윤석열의 친북몰이 가속화되었다 이제 이런 제목인데요. 글쎄요, 신문들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땐 27명을 대기 발령을 시켰잖아요. 예, 간부들. 전례가 없죠. 음. 저런 상황에서 조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저런 전례가 있었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어떤 제기된 진술이 어떤 정당성을 가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팩트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오히려 국방부 장관, 전직 장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겠죠. 절대 모든 내용 나오는 게 감청 또는 아니면 SI 자료 군 같아요. 정보잖아요. 대부분 다 군 정보예요. 저런 거예요. 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자료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제가 볼 때 국정원에 존재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국방부에 있는데. 원소스가 어디냐가 문제잖아요. 국방부에 있잖아요. 국방부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국방부에 원소스가 있어가지고 국정원이 이거 받았는데 예. 이걸 삭제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전 원장 얘기가 맞는 얘기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NSC에서 근무해 봤는데 예. 부처의 정보들이 다 올라와요. 예를 들면 NSC 또는 지금 국가안보실에 다 올라오게 되죠. 그럼 거기서 평가를 해요. 네네. 이게 진짜 신빙성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 같은 경우 국방부가 어떤 자료 갖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예를 들면 삭제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삭제했다는 건 자료를 삭제했다는 게 아니라 예.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평가의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국정원에서 박지원 원장이 임의적으로 그걸 삭제했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걸 어떻게 삭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제 생각엔 잘 됐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현장 증거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계속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해경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국방부가 어떤 감청과 SI 자료 또는 휴민트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만약에 국정원에서 예. 휴민트가 가지고 온 자료를 갖다가 예를 들면 삭제했다고 얘기하면 이건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정원 자체 내에 휴민트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게 아니면 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는 좀 다 공개를 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제가 조사할 게 있어요. 해경, 그다음에 국방부, 국정원. 그래서 이 조사를 맨 처음 착수하게 된 지시 문건. 예. 그냥 지시가 누군가 지시했을 거 아니에요. 이 예. 문제에 대해서 예. 조사해봐. 갑자기 자기들이 알아서 조사해가지고 올렸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볼 땐 해경청장이든 아니 국방부 장관이든 아니면 지금 국정원이니까 국정원장이든 아니면 국정원 기조실장이든 누구든 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최초에 이것을 지시하게 했는지 지시 문건부터 시작해서 예. 보고 문건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랑 지금이랑. 왜냐하면 둘 다 무엇이 많은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동일한 주체예요. 동일한 주체가 예를 들어 다 바꾼 내용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그때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현 정부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특검으로 가야 될지 특검도 애매해요. 특검도 애매해요. 또 국조하게 되면 여야가 서로 가지고 이제 자료 가지고 따로 그렇겠죠. 해석할 거니까 네네. 고민스러워. 제가 볼 때 이거 특검까지 가지 않게 되면 예. 제가 볼 때는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 거고 네. 여당은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할 거고 네네.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 네. 전 제가 볼 때는 이제 보복수사 같아요. 보복수사 같다. 아무래도 보복수사 같아요. 왜냐하면 통치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정부에서 통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유연성들을 확보해 주지 않게 되면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간다? 제가 볼 때 5년 후에 동일하게 예를 들면 정권이 교체되면 똑같은 일 벌여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새로운 뉴 노멀이 될 것 같아요. 서로 좋지 않은. 이거 뭐 사실 이런 어떤 신구 갈등이라는 표현도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도에 많이 이제 등장했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관련 보도를 보다가 종합편성 채널에 있는 이제 앵커들이 주로 이제 질문할 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김종욱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 아니 국정원은 뭐 그러면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 두 사람을 고발했겠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고발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팩트 확인을 했을 것이다처럼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팩트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 거고요. 또 동일한 사례예요. 해경이 팩트 확인한 게 있습니까? 국방부가 팩트 확인한 게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그때는 이런 정황으로 봐서 월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볼 땐. 그러면 감청 자료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왔다고 쳐요. 그러면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럼 국정원장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 자료 다 예를 들면 다 지워. 음, 음, 전 말이 안 돼요. 음, 음, 그럼 어떻게 어떤 라인으로 지시를 하죠? 몰래 불러가지 않아요? 몰래 불러서 지시하면 그걸 몰래 삭제할 수 있나요? 다 기록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제가 조금 더 확대되면 하태경 의원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계속 나 자기 주장을 막 얘기해요. 제가 볼 때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문서가 없어요. 네네.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에 본 자료랑 지금 본 자료랑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본인이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삭제라고 하는 게. 예, 예. 이게 뭐 제가 무슨 몰래 왔던 쪽지를 갖다가 제가 입에다 상표가 넘긴 것도 아닌데 다 예를 들면 다 기록 다 해요. 네. 자료가 있으면 다 예, 예. 문서 기록 다 하는데 그럼 네. 문서 기록도 다 지우고 다 네.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기보다 뭔가 이제 이 의혹이라는 게 계속 언론을 통해 제기가 되거나 여당을 통해 제기가 되면서 그리고 거기 또 이제 실리는 인터뷰가 이제 유가족분들에 대한 인터뷰가 많이 실리다 보니까 뭐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해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제 이 질문을 감히 던지기가 조금 두려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돼가고 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김영기 혹시 그 신고 갈등 관련된 인터넷 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이례적인 고발인데다가 뭐 팩트 확인된 게 없고 국민이 즉 아는 정보가 확실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댓글은 거의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 갈리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인터뷰를 조금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삭제를 하더라도 그 첩보 자체는 당연히 다 남는 건데 예, 왜 예. 삭제를 하겠냐. 음. 그리고 삭제 지시를 했다면 삭제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또 기록으로 남는다. 예.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PC를 출력했어도 그 종이를 만약에 지웠어도 PC 출력한 기록이 다 남는데 뭐하러 삭제를 지시를 했겠느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본인이 했던 얘기도 삭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기가 찬다.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다시 한번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7명을 뭐 대기발령에 감찰했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본인한테는 한 번도 그런 사실 확인이나 감찰로 뭐 물어본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걱정원으로 만들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 국정원에 있던 인사들이 많이 이번에 요직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옛날에 자기네가 했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의 라디오 인터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신구 갈등 또 시작이냐, 이제 이 주제를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도 사실 요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다음 주의 제목은 바로 영대사. 이건 아니지요. 공사죠, 공사. 공사 구분을 누가 못하고 있는가. 이제 요 지점 기가 막히죠? 요런 제목은 제가 뽑습니다. 제가 뽑아요. 자, 공사를 누가 구분을 못하고 있는가? 자, 봅시다.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이 나토 가서 민간인이 보좌를 했다. 요 논란이 바로 윤라인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나토 순방 행사 기획 업무를 맡은 것을 두고 역량보다 사적 인연으로 발탁된 거 아니냐 의심이 된다. 사적 인연이라 하더라도 공적 신분이 아닌 인물이 국제 행사에 의전을 혹은 하거나 뭐 의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같이 간 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굉장히 많고요. 민간인이 어떻게 순방을 동행하느냐 이제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또 어제 KBS 단독 보도가 있었죠. 윤 대통령의 친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의 반박은 외가 6초는 채용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반박이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전해드릴 수 있어요. 조선일보 또 마찬가지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비서관 배우자 나토 동행 이어서 윤 외가 6촌 대통령실 근무 논란. 조선일보도 실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 중앙일보 대통령실 이원모 아내 김건희 여사 수행하지 않아 민주당 비선의 공무 집행이다. 대통령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영어에 능통하다. 무보수 봉사했다. 그러나 무보수 봉사였지만 실제로 항공편과 숙소는 이 민간인에게 지원했다고 하죠. 그거 누구 돈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보도. 건강식품 대표가 행사기획 전문가 나토 참석 사적 보좌 특혜 의혹
번지고 있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윤 대통령이 결혼 중매를 섰던 친분이 있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한겨레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대선 경선 때 이쪽 집에서 고액을 후원했다. 어머니와 각각 1,000만 원씩, 즉 2천만 원을 후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서울신문, 대통령실은 무보수 봉사에 방점을 찍지만 야당은 비선 논란, 국정농단, 최순실이 떠오른다. 이런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만나볼까요? 자, 공과사 무엇이냐? 이거 뭐예요?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요. 네네. 뭐가 공이고 뭐가 삽니까 이게 지금? 조금 약간 저는 야당의 비판의 관점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네. 공사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보통 그냥 공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히 비선 실세라는 어떤 총체적인 정치 공세로 이 문제를 그냥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조금 비판의 관점을 예리하게 해야지 국민들이 설득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오버했단 말씀이신가요? 살짝 오버하는 기운이 있다라고 그래요?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사실은 단순히 이렇게 민간인이 수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민간인이 수행을 했는데 그 기타 수행원으로 등록을 하고 외교부 장관의 결제 라인까지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만 조금 다만? 더 들어가서 네. 봐야 할 것은 그 나토 관련한 회의에 참석할 때 이제 수행을 할 때 그분이 전문성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래서 민간인이라고 할지라도 기타 수행원으로 등록할 만한 그 역량이 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검증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통령실은 단순히 그냥 해외 행사 경험이 많아서 뭐 영어 전문성이 잘한다고도 있다, 얘기하고. 영어 잘한다. 네. 한국 사회에서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숱하고요. 아니,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영어 잘하는 사람을 그냥 데려갈 거면. 네네네. 그리고 해외 행사를 여러 번 개최했다라고 하지만 해외에 그냥 행사를 개최하는 것과 국제 어떤 정상회의에 다양한 부대 행사를 기획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네. 외교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이분의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외에 이것을 좀 여러 차례 이제 비선 실세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지만 비선 실세다. 국정농단이다, 최순실이다 이렇게까지 공세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비판을 할 때, 이제 표현을 할 때 조금 오버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아라. 이제 쉽게 하면 그 말씀이신데 김종욱 교수께서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KBS 라디오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하라는 법은 없고 필요하면 일부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때 BTS 데려간 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미들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미들도 지금 화가 났습니다. 저부터 BTS를 왜 비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쉴드를 치시려고 하더라도 적당히 치셔야 되는데 BTS랑 이분하고 비교를 하는 게 비교가 되나요? 그리고 BTS는 전 세계가 다 알기 때문에 아니 어느 대통령이라도 외교 사절로 활용하고 싶겠죠, 당연히. 네네. 그러니까 이상한 비교를 해서 물을 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참 권성동 의원이 아마 저번에 약속 어기신 다음부터 좀 무리한 예를 들면 저런 물타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행사 기획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미리 가서 행사 기획을 하게 되면 문서들을 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외교 문서들은 다 비밀 상황입니다. 3급이든 4급이든 비밀 상황이기 때문에 비밀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저는 기타 수행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기타 수행원이라는 걸 새로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수행원이면 수행원이고 민간 수행원이지 기타 수행원이 어디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 남북이 정상회담 할 때 예를 들면 별도의 전문가들을 뽑아가지고 민간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여하튼 가서 이 서류를 다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MBC 보도에 의하면은 네네네. 다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5월 말에 실제로 근무했다는 거잖아요. 민간인으로서 MBC 보도에 의하면. 예.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서는 뭐 며칠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 MBC 기자 얘기로는 며칠이 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 적어도 그렇게 왔을 때는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구나 네. 라고 하는 것들을 대통령 사람들 다 알았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가서 그냥 민간 수행원이 아니고요. 민간인이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있는 실세가 와서 이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이런 게 예를 들면 최순실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비선실세인 거예요. 다른 게 비선실세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예. 또 하나는 더 중요한 문제는 2천만 원이에요. 장모하고 부인이 1,000만 원 냈다는 거 아니에요? 후원했다는 거죠. 내고 난 다음에 인사비서관 된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남편이요. 그렇죠. 네네. 부인도 거의 근무했다는 거죠. 이해상충 때문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내가 2천만 원 때문에 했겠어? 근데 국회의원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한테 500만 원씩 고액 정치 후원금 받으면 난리가 나고 막 수사하고 난리가 나요. 네네네. 저는 이런 일들이 아주 백조대낮에 편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공적인 공사에 제가 볼 때 구분이 없는 거고 실세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이분 제가 인사비서관도 제가 보니까 검사하시다가 바로 예를 들면 인사비서관으로 올라가신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예. 이건 예를 들면 실력, 능력 검증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 관계를 검증해야 되는데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예. 인사검증도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공사를 구분할 수 있는 선도 좀 명확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초반 3개월도 안 되는데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단단히 이번 참에 매듭을 져야 되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네. 주변에서 좀 조언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듣고 계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큰 걸로 보면 벌써 3번째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봉하마을 그때 김건희 여사가 가셨을 때 수행 논란이 있었고요. 이번에 나토도 이번에 수행 논란이 있는 것이고 어제 이제 KBS 단독 보도로 있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육촌 가족 이제 친척 부분 요 채용 부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고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영사인 줄 알았어. 좀 하나가 뭐가 더 있나. 그렇군요. 아닙니다. 공대사였습니다. 자, 김영기 대표 공사 논란 뭐 어떻습니까? 어떤 댓글들이 달리고 있나요? 당연히 실망하는 댓글들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뭐 물론 이제 그래요? 또 정치 세력 간에 지지자들이 또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자체가 내세웠던 이제 이 공정과 상식에 지금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한 네. 부분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네. 부분과 동시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 방어 논리가 너무 꼬이고 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하고 좀 직언을 해서 이런 것들을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네. BTS랑 일반인을 비교한다는 게 어이가 없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문화교류 차원에서 BTS를 대동하는 것과 일반인이 단순히 이제 본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동하는 거를 어떻게 같다라고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있느냐라는 좀 상식적인 댓글들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전달되는 건지 안 보고 있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방송 이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450분 정도 함께 하고 계신데 오늘 댓글을 많이 좀 주시는 것 같네요. 결과가 궁금하잖음. 야, 이준석 대표 윤리위 관련된 내용이고 이준석이 이 방송을 봐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마 바빠서 못 볼 거예요. 자, 오늘의 정치 시간으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정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전대룰 수정안 철회됐습니다. 당대표는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영남일보의 보도, 대구신문도 비대위 전대 경선룰 수정안 철회했다. 그리고 안규백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복귀하셨죠? 복귀했고요. 자, 그리고 대구신문의 보도, 박지현 나를 계륵 취급하는 거 아니냐? 토사구팽 굴하지 않아. 이건 뭐 제가 제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계속 굴하지 말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국일보의 보도 가볼까요? 민주당 이재명 더하기 철험회 지도부가 나오냐? 장경태 등 최고위원 출마 검토 중이다. 전대룰도 철험회 후보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즉 지금 이 룰대로 하면 민주당이 지적을 받아왔던 것은 민심을 멀리하고 당심 위주로 간다. 즉 강성 지지층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철험회 의원들을 강성파 의원들로 분류된 분들이 이번에 당심을 얻고 거기서 이제 지도부로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당대표 당선에 대한 전망이 지금은 좀 더 높은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끝으로 저희가 마무리할 건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대변인께서는?
어떤 예상이요? 네, 이제 그 민주당 지도부가 과연 저렇게 될 것인가? 아, 민주당 지도부는 당연히 저렇게 됩니다. 당연히 저렇게 돼요? 네네. 아, 그래요? 지금 뭐 이변이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주 이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변이 없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입장이고요. 네네네. 오히려 저는 좀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아, 싶은데,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이렇게 통상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단순히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걸 앞두고 영입 인사를 영입하는 것과 네. 정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로 출마하는 거는 룰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권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게 조금은 당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억지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것이 민주당 내에서 좀 청년들, 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세대 밀림 현상으로 좀 떨어져 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과는 별개의 문제로 지킬 것은 지키고 그리고 상식에 부합하는 어떤 룰을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아쉽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김종욱 교수께서는 민주당 지도부 예상 이재명 더하기 철험회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않습니까? 네. 어대명은 맞는 것 같은데. 어대명 맞는데 지도부는 그렇지 않다. 최고위는 서로 예를 들면 그 절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중앙위에서 다 결정을 하기로 한 거니까요. 근데 최고위도 지역 배분 문제 그거 다시 원상복구 됐잖아요. 아 그거는 예를 들어 호남 목재 예, 문제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그 컷오프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제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위 걸러내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친명계 최고위원들을 예.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건데 그 부분 같은 게 걸러낼 수 있는 기재가 만들어졌으니까 소위 중앙위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앙위에서 만약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철험회 출신 중에서 철이 없는 분들이 계신 것 느낌이 좀 있어요. 뭐 말을 막 하시죠.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걸러내야죠, 당연히. 예. 걸러내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룰 경쟁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민주당이 계속 패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민심과 무관한 당심들이 발현되고 있는 부분들. 저는 권리당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전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소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민심들을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전 권리당원 목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의원 30, 뭐 권리당원 30, 그다음에 국민 여론 저기 30, 그다음에 당원 10 이 정도로 해서 예. 50대 50 하자 그러면 너무 국민의힘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안 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당에서 얘기하는 사람들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선거 때 그걸 알잖아요. 그럼 정확히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랑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네네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생각처럼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약간은 좀 정상화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재명 의원이 진짜 생각이 있으시다면 철험회로 불리는 사람 다 나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나오지 마. 나오지 말라는데 왜 나와? 나도 나오지 말라고 하는 판인데 이렇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 시간까지 함께했고요.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그리고 정의당의 전 대변인이시죠. 오연주 전 대변인, 김영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방귀가 잦으면 똥을 싼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BTS, 즉 방탄소년단을 순방에 동원했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에 또다시 지인 동행, 사적 보좌 논란이 거세지자 이 사태를 감싼다면서 한 말인데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적 인식을 마치 뒤따라가듯이 권력의 최고 실세로 꼽히고 있는 권 원내대표마저도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또 KBS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동생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은 설상가상이죠. 이런 일들을 비선 논란이라고까지 굳이 칭하진 않더라도 그저 걱정이 되는 것은 대통령실의 반박이나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반박이 너무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공과 사의 구분도 없을 뿐더러 최근의 해명과 반박들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검사로서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돼야 할까? 비약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사 구분, 공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다르긴 한 것일까?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국민으로부터 감시를 받아야 하는 공적 신분의 인물이 아니라 민간인이거나 신분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국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칠 때 우린 그런 관계를 비선이라고 부릅니다. 불과 5년 전 비선이라는 단어에 예민했던 우리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에 방탄소년단이라는 언급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한마디처럼 한 번도 아니고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반복되는 걸 보면 방귀만 끼는 게 아니라 이러다 똥이라도 나오는 건 아닐지 걱정되는 오늘입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